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예. 오늘도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로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평온함을 구하는 기도를 바치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저번 강의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지고 막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잘하고 싶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꾸 이렇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힘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드렸던 말씀이 중독은 많이 하고 자주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하게끔 하는 것이 노예죠. 그죠? 저희 사제들 요새 그 드라마 보시면 열혈사제인가? 혹시 보셨어요? 네. 다른 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모르겠네요. 또 요즘에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신부님들 나오는 영화. 그 검은 사제들인가. 근데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제가 타격을 받아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와가지고 어머 신부님 똑같은 옷 입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이러면서 뭐 화가 확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 보기에는 이렇게 까만색 또 이렇게 긴 치마처럼 된 수단을 입으면 이렇게 멋져 보이나 봐요. 근데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까만색은 죽음을 뜻하거든요. 뭐가 죽었을까? 난 분명히 살아있는데 내 멋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죠.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자유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하느님께 맡기고 이 가운데 있는 이 하얀 것은 주인에 대한 순명, 내가 주인의 뜻에 깨어서 살아가겠다라는 옷이죠. 이걸 따지면 이거는 노예 복장이죠. 그죠? 종의 복장. 교황님이 글을 쓰시면 자기를 가르쳐서 종들의 종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사제들이 종이고 당신은 그 사제들을 또 섬기니까 종들의 종. 사제들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느님. 그죠? 맞는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하느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의 주인이시죠. 장례미사 때 보시면 보통 관이 들어오면 관의 머리가 제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이 미사를 볼 때 방향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 방향입니다. 근데 사제는 반대로 둬요. 사제는 입구 쪽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제의 존재는 세상을 위해 봉헌된 존재. 좀 무섭죠.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죠? 근데 꼭 사제만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혼배 서약할 때 누구를 남편으로 맞아들여 평생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는 조카가 셋인데 제 동생이 딸만 셋이에요. 그 조카가 셋인데 그 재수 씨를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는 거의 종살이더라고요. 자유가 없어요. 밥도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잠도 자기가 자고 싶을 때 못 자요. 그죠? 애가 자야 자는 거고 애가 먹어야 먹는 거고 거의 아이가 울면 달려가야 돼요. 거의 종살이더라고요. 근데 그건 억울한 종살이는 아니죠. 내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술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술을 드시는 분들은 술자리 끝나고 나갈 때 내가 술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술 먹고 나가는데 3명이서 마셨는데 빈 소주병이 3병이다.
그럼 한 병씩 마셨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을 앓고 계신 분들은 술을 드실 때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한 잔은 괜찮겠지. 그 다음에 한 잔이나 두 잔이나 요것만 먹고 안 먹어야지. 세 잔까지만 마시자. 이런 식으로 먹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안 해야지 하는데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중독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쇼핑 좋아하시는 분하고 쇼핑 중독하고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죠? 술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술 먹었다 자랑합니다. 어제도 술 마셨다 그러고 얼마나 마셨다 그러고. 근데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술 안 마셨다 그러고 마신 양을 줄여서 얘기합니다. 쇼핑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자꾸 안 샀다 그럽니다. 남이 줬다 그러고 두 개 샀으면 하나 샀다 그러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중에 집에 가보면 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쌀통에서 나와요. 세탁기에서 나오고. 술병도 자기 집 앞에 안 갖다 버립니다. 남의 집 앞에 갖다 버려요. 누가 뭐라 안 해도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기 때문에 하면서 계속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좋아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좋아진 걸 풀어야 되잖아요. 푸는 방식을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방식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시면 기분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술 안 먹고 도박 안 하고 게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것,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오늘 점심 뭐 드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뭐 먹을래? 하면 뭘 합니까? 아무거나 먹자죠. 어디 갈래? 하면 아무 데나 가자 그러죠. 왜 그러십니까? 자,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양보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이 먼저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라고 보통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래요. 야, 뭐 먹을래? 아무거나. 돈가스 먹을래? 난 느끼한 거 싫은데. 그럼 뭐 먹을래? 돈가스 빼고 아무거나. 냉면 먹을까? 나 찬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건 아무거나 아니죠. 그죠?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내 입에서 그래 그거 라는 게 나오도록 좀 맞춰가지고 내 기분을 좀 좋게 해줘 라는 게 아무거나죠. 점심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가장 단순하면 점심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내가 뭐 먹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에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는데 된장찌개 먹은 사람이 어쨌거나 그 점심시간에는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김치찌개 먹고 싶었던 사람이 김치찌개 먹으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뭘 먹고 싶은지 모를 때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남한테 맡긴 거죠. 그죠?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점심 한 끼라면 뭐 아무거나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의 태도일 수도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나 가고 싶었던 곳이 있던 사람은 그날 하루가 행복해질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런데 난 아무 데도 가고 싶은 데가 없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고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탁 내가 마음에 드는 걸 탁 해줘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의 그 공을 남한테 자꾸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잘 돼야 내가 행복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중독에 왜 빠지는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빠지는 거예요, 사실은. 술 먹는 이유도 도박하는 이유도 물론 그 방향이 맞냐 틀리냐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문제시 삼는 것도 있겠지만 뭘 하면 내가 진짜 행복해질 것인가, 나는 진짜 뭘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독에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독에서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중독을 단계로 생각합니다. 상태로 생각해요. 저한테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야, 내 이런데 중독이가 아니가? 이거 물어봐요. 야, 나 술 먹고 자꾸 필름이 끊기는데 중독이가 아니가? 뭐 이런 거 있죠. 내 아는 사람이 일주일에 술 뭐 한 3-4번 먹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중독이가 아니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묻는 거는 뭐냐면 중독을 어떤 단계나 상태로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지금 중독이라면 위험하니까 끊든지 줄이겠다. 그런데 만약 지금이 중독이 아니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독은 단계나 상태가 아니다. 중독은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 전체라는 거예요. 그냥 알코올 문제를 예로 들면요. 알코올 문제, 술을 마시는 모든 사람이 알코올 중독 아닙니다. 그죠? 담배를 피는 모든 사람이 담배 중독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인 음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음주였다가 근데 그 안에서도 때로는 좀 과음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자주 마셔서 몸이 나빠지기도 하죠. 그죠? 문제음주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음주가 생길 때 줄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알코올 남용, 알코올 의존. 예전에는 지금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진단명을 내립니다. 2013년도부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이라는 말로 진단명을 내렸어요. 남용이라고 하면 내성이 2배가 증가되면 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 반병 먹으면 알딸딸 하던 사람이 소주 1병 먹으면 알딸딸하다. 이러면 내성이 2배가 증가된 거죠. 그리고 알코올 의존은 금단이 생기면, 그러니까 멈췄을 때 몸이 불편해지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면 이제 의존의 단계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을 병원에서는 진행성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진행성 질환. 그러니까 이 상태가 중독, 이 상태는 중독 아님, 이렇게 진단도 내릴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은 그렇게 계속 되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학습이 되고 의존이 되고 의존이 됐을 때 중지를 하거나 근데 중지하면 재활할 수 있는데 또 중지했다가 다시 재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계속 중독의 어떤 진행 방향입니다. 제가 그냥 예로 남성과 여성의 알코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놨는데 반복 음주라고 하면 술을 일주일에 3회 정도 드시는 것. 술이 우리 몸에 한번 들어가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 3일 걸리거든요. 그럼 일주일에 2번 이상만 드시면 뭐 많이 먹는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지만 2-3번 드신다고 한다면 내 몸에는 언제나 알코올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익숙해 있다는 거죠. 술이.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면 내성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술이 세지는 거예요. 술이 세지는 것이 남자는 2-3년, 여자는 한 1년이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또 계속 유지를 하면 몸에서 이제 금단이 생기는 단계로 가는데 남자는 7-8년, 여자는 5-6년. 왜 여성이 남성보다 좀 빠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이를 제가 가늠할 수 없어요. 너무 다들 동안이시라 제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는데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쯤에만 해도 그 소주 광고에는 그 남성들이 그 막 회식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소주 광고에 여성들만 나오죠. 그리고 20대 젊은 여성들만. 그러니까 주류 회사가 타겟팅으로 잡은 게 젊은 여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여성들은 약간 독한 술은 잘 안 마시려고 했었습니다. 가벼운 술을 많이 먹었지만 요즘은 똑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등이죠. 술자리에서도 평등입니다. 그런데 술을 보통 우리는 네 한 병, 내 한 병 먹으면 똑같이 먹었다고 생각해요. 너도 한 병 먹고 나도 한 병 먹었으면 똑같이 먹었다고. 근데 다릅니다. 제가 몸무게가 한 60, 너무 많은 걸 얘기하나? 60 한 2-3kg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80kg짜리 남자와 술을 같이 먹는다 한다면 내가 한 병 먹고 그분이 한 번 먹었으면 제가 훨씬 많이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좀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큰 물통과 작은 물통에 똑같이 소주 한 병을 부으면 어느 쪽이 더 농도가 진해집니까? 작은 물통이 진해지죠. 그거거든요. 그래서 체격이 작은 사람의
알코올 농도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도 몸무게가 너 좀 많이 나가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똑같은 몸무게를 하더라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체지방량이 많아요. 남성은 근육량이 많고. 그래서 물량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몸무게를 하더라도 여성이 물통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농도가 빨리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알코올 분해 효소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술을 똑같이 먹어도 훨씬 빨리 취하고 훨씬 늦게 깬다는 거예요. 숙취가 더 오래 가고 분해 효소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지만 학교에서 야, 이과에서 술 제일 누가 세?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여자애들이 나와요. 왜 그럴까 보면 우리가 술이 세다는 기준이 안 취하는 거잖아요. 술 먹고 실수 안 하고 이렇게 말짱한 거. 근데 그건 술이 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죠. 어려운 자리에 가면 술 마셔도 안 취하잖아요. 그죠?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근데 편한 자리에 가면 이렇게 하다 보면 빨리 취하죠. 그죠? 여성들은 이렇게 남성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나 위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취한 걸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남자애가 술에 취해서 업혀온 거랑 여자애가 술에 취해서 업혀온 거랑 부모님 반응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아침에 제가 많이 수업을 하는데 남학생이 지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막 몸에서 술 냄새가 팔팔 난다는 거랑 여학생이 술 냄새가 팔팔 난다는 거랑 약간 대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슬프게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도덕적 기준을 여성에게 높게 잡아놨어요. 근데 웃기게도 어떤 술자리나 이런 데서는 여성이라고 이제 더 봐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 똑같이 하는데 지킬 건 더 많아진 거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저기 명동 앞에서 이렇게 로망카라고 담배를 이렇게 피고 있으면 사람들이 신부님도 담배 피나?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수혜님이 저기서 담배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뭐가 달라요? 둘 다 종교인인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거 차이밖에 없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그 도덕적 잣대가 달라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담배는 어떨까요, 그러면? 요즘 여성들도 담배 많이 피잖아요, 그죠? 폐도 크기가 남성이 훨씬 크거든요. 똑같이 담배를 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방과 큰 방이 있는데 담배를 피면 어디가 더 빨리 연기가 자욱해질까요? 작은 방이 그렇죠. 폐가 작으면 훨씬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술이나 담배가 여성에게는 조금 더 불리합니다.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뭐 여자는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는 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중독을 진행성 질환이라고 했는데 그 진행 과정을 알려주는 단어들 중에 이 단어가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사용, 오용, 남용이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용, 오용, 남용. 뭐 알코올, 오남용, 약물, 오남용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쓸 때는 뭐 잘못 쓰면 오용이라고 그러고 남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적과 방법이 둘 다 맞으면 사용. 목적은 맞는데 방법이 잘못되면 오용. 목적 자체가 바뀌면 남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머리에 딱 안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좀 쉬운 예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나 봐요. 기침을 막 하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너 감기 걸렸어? 기침 안 해? 예, 어머니 기침해요. 집에 기침약 없어? 없어요. 그럼 약국에 가서 물약 사 먹어. 기침약 있어. 물약을 샀어요. 혹시 물약 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약을 사면 그 약병이 있고 플라스틱 컵이 하나 들어있죠. 예,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예, 약 용량 재서 먹는 거죠. 그리고 설명서가 있죠, 종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설명서를 보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구나를 읽고 이렇게 먹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은 목적은 뭡니까? 예, 감기,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방법이었죠, 그죠? 예, 사용법을 지켜서 먹으면 나는 기침약을 사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다시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침약 사놨는데 천장을 여니까 기침약이 있어요. 근데 기침약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컵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설명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충 먹어요. 그죠? 대한민국 평균이 대충 먹어요. 그래서 숟가락에 이렇게 좀 따랐는데 이 먹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아, 조금 먹으면 약효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내 생각보다 그때 얼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많이 해서 먹었어요. 근데 먹고 나니까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감기약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세게 먹으면 그 졸리죠. 그죠? 기침 그 물약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코데인이라는 성분인데 그거는 요 마취제입니다. 여기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침이 날 때 여기가 간질간질한데 그거를 이렇게 마비시키니까 기침을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약이 좀 세지면 다른 데도 이렇게 전달되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기침약을 먹고 잤는데 졸렸다. 그러면 목적은 맞았죠. 그죠? 근데 복용법을 잘못 지켜서 부작용을 경험했죠. 그때 오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쯤 해갖고 불면증이 온 거예요. 불면증이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자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감기약을 먹었는데 잘 잔 거예요. 간만에.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렇게도 잠이 안 오고 저렇게도 잠이 안 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뭐가 떠올라요? 기침약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침약을 진짜로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자려고. 목적이 바뀌었죠. 이게 남용입니다.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술을 한번 예로 들까요? 술을 먹는 목적은 뭡니까?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단합의 의미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큰 부탁을 들어줬는데 고마워서 술 한잔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올바른 방법은, 술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제가 저희 학교 애들한테 술을 먹는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맥주와 소주는 5대5로 섞는다. 뭐 첫 잔은 원샷. 뭐 이상한 술자리에서 배운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방법이 맞죠. 근데 올바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안전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술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독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먹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코올은 많이 먹으면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술을 먹는 방법을 처음 가르쳐 줄 때 안전하게 먹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는지, 아니면 어떻게 먹어야 그 술자리에 어울릴 수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배우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너도 책임감 있게 마셔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줄 때도 책임감 있게 줘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술을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먹지만 먹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과음하는 날도 있고 또 자주 먹는 날도 있죠. 그런데 그게 너무 싫은 사람들은 중간에 사실은 줄이거나 안 먹게 되거든요. 근데 좋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내가 너무 소심해서 말을 잘 못했는데 술 먹고 말했더니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곤란한 말 할 때마다 술이 생각나죠. 네. 화를 내고 싶었는데 소심해서 화를 못 내다가 술 먹고 화를 버럭 냈더니 사람들이 오 미안해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화날 때마다 술 먹을 수 있죠. 그죠? 그게 오히려 나한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저희 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저희 학교 애들인지 다른 학교 애들인지 모르겠지만 술 먹으면서 건배사가 먹고 죽자 이러더라고요. 그럼 목적이 뭐예요? 죽는 걸로 바뀌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죽겠다는 게 아니라 왜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오늘 그냥 한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고 싶다. 아무 생각 없이 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즐기고 싶다. 이럴 때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목적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예. 취하려고 먹는 거. 예.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꼭 술이 아니라 다른 거에 다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돈에 대입하면요. 돈을 버는 목적은 뭡니까? 그죠?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행복한 삶을 살려고 돈을 법니다. 그죠? 올바른 방법은 열심히,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도 있겠지만 이제 내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아니면 또 법에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것. 그다음 뭐 남을 속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돈을 벌다 보면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돈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과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소중했던 가치를 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도식이지만
내가 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예전에 그 교육방송에서 아파트 중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었어요. 아파트 중독. 그 제가 아파트 중독?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미쳐 날뛰는 건가? 막 이렇게 아파트 찾아서 막 다니는 건가? 이랬는데, 아파트를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간단하게. 살라고. 그냥 우리 가족, 함께 가족들이 머무는 주거 공간을 확보하려고. 아니면 이제 내가 회사도 가기 편하고 내 아이가 학교도 가기 편한 그곳을 사는 거죠. 그죠? 올바른 방법은 내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는 거죠. 불법적이지 않게. 근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집 사는 사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재산 증식을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죠. 예. 목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학교 시작할 때쯤 되면 이제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요. 수강 신청. 그럼 이제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애들이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안 좋아하는 과목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과목을 꿀강이라고 합니다. 꿀강. 네, 꿀강이. 꿀강의 기준이 뭘까요? 학점 잘 나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지금 학교 교수로 지금 지낸 지 7년째인데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의는 의미가 있는 강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강의, 뭐 전공에 도움이 되는 강의, 그다음 뭐 예를 들어 조금 얘기하면 뭐 좀 빨리 맞춰주고 부담이 없는 강의, 이 정도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물론 학생들은 그런 강의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점수가 잘 나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학점이 잘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공부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뭔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다라고 얘기하면 어렵지만 대학을 다니는 목적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든지 내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내가 이 과목에 관심이 있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학점이 잘 나올 것 같으니까 선택한다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한테, 저희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간에 그 행복의 의미는 다르겠지만 행복해지고 싶어서 노력하고 돈도 벌고 일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자신 있게 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노력의 방향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향이 아니라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내가 이걸 하려면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내가 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하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걸 모르니까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없으면 불행할까 봐. 좋은 대학 못 가면 불행할까 봐. 건강을 잃으면 불행할까 봐. 그런데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난 불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행복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 어떤 우리 감동적인 다큐나 이런 것들 보면 막 얼마나 불행하고 막 힘든 상황인데 그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했구나를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내가 이 일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혹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내가 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몸이 아픈 상황 안에서도 혹은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가족을 잃은 상황 안에서도 슬픔 안에서도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이죠. 불행한 상황 안에서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 불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원하는가, 내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중독은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전에 어떤 그 갤럽에서 2004년도인가요? 그 한국에 있는 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모든 사람들에게 왜 종교를 가지셨냐고. 67%인가 69%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67%였을 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셨거든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뭘 얻고 싶었을까요? 술집에서. 술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친구하고 힘들고 회사의 일 때문에 힘들고 가족들 갈등 때문에 힘든데 술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성당에 가시는 분들하고 술집에 가시는 분들하고 근본적으로 바라는 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한테 술 드시지 마세요라는 말보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가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 물어봤다고 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사실 중독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도 뭐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게임에 빠져 있든 술에 빠져 있든 아니면 어떤 돈에 빠져 있든 명예나 다른 관계에 빠져 있든 무엇에 빠져 있는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왜 그 사람이 거기에 빠져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그것을 통해서 뭘 얻고자 했던가를 같이 살펴보고 그 사람이 진짜 넌 정말 네가 진짜 바라는 게 뭐야, 네가 진짜 바라는 행복이 게 뭐야 라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자 했던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